저는 민호입니다. 38살, 회사원이고 6살 난 딸 하린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울리는 알람에 맞춰 일어나 같은 전철을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이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루틴이 답답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내 서연과는 9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서연은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고 밝고 활기찬 모습에 반해 프러포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린이가 태어난 뒤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뒀는데 저는 그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에서 키워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매달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 중에 50만 원만 남기고 전부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가장으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긴 50만 원으로는 점심값과 교통비, 가끔씩 동료들과의 회식비를 충당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카드를 쓰기도 했지만 최대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하린이는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대부분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인스턴트였죠. 오늘 하린이는 뭐 했어?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녀와서 간식 먹고 텔레비전 봤어. 별거 없어. 서연의 대답도 늘 비슷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퇴근 후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주말에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주로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제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이것이 평범한 가장의 삶이라고 자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린이집에서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하린이가 집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중이 많이 적게 나가는 것 같은데 영양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해요. 처음에는 아이가 원래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세히 살펴보니 하린이의 식사는 늘 김, 계란 후라이, 소세지 아니면 배달 음식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채소는 거의 없었고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용 반찬이라고는 계란말이와 소세지가 전부였죠. 서연아, 하린이 밥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돼? 이러다 애 건강 망치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이 짧아서 그래. 괜히 힘들게 해봤자 안 먹어. 그냥 먹는 거 주는 게 편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영양을 생각해서. 그럼 당신이 해봐. 얼마나 힘든데. 해봐야 알지.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저 또한 아이에게 쏟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제 책임이라 생각하며 그냥 묵묵히 넘어갔습니다. 육아는 서연의 영역이고 저는 경제적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린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자꾸 마르게 느껴졌고 자주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주말에 틈틈이 하린이와 함께 요리를 해보려 했지만 서연은 부엌이 더러워진다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담석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과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수술비가 필요해. 어머니 병원비로 100만 원만 보내드리자. 서연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돈이 어딨어? 그 대답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 넘게 생활비를 주는데 돈이 어딨냐니. 수중에 100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뭐? 돈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매달 빠듯한데 뭘 어떻게 모아? 빠듯해? 그 돈으로 모자르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이인 가족 생활비보다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몰라. 필요한 거 사다 보면 없어져. 가계부는 써? 가계부? 그런 거 안 써.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카드 명세서와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길길이 날뛰며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왜 못 보여줘? 내가 번 돈인데. 당신이 벌었다고 해서 당신 돈이야? 나도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힘들어. 그래도 내가 가게 현황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몰라. 못 믿어오면 당신이 직접 해. 나도 지쳤으니까. 서연이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9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격하게 다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제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명세서를 보여달라는 말에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운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명품 브랜드의 향초, 서연의 드레싱룸에 걸린 비싼 옷들, 화장대 위에 고가 화장품들.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작정하고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서너 개, 비싼 장신구들, 브랜드 신발들까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샀고 어디서 돈을 구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가방은 언제 산 거야? 예전에 산 거야. 왜? 예전에 언제? 나는 처음 보는데.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겠지. 서연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가방은 분명히 최근에 산 것이었고 가격도 만만치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연의 소비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택배가 자주 왔고 대부분 서연 앞으로 온 옷가지나 화장품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도 하루에 몇 번씩 울렸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서연의 스마트폰 화면을 봤는데 쇼핑 앱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앱들, 해외 직구 앱, 화장품 쇼핑몰까지. 저는 그제야 매달 5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딸 할인이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옷은 대부분 저렴한 브랜드였고 장난감도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책도 거의 없었죠. 반면 서연의 물건들은 모두 고가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이의 영양과 건강은 뒷전이고 자신의 소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가정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제 적금을 깨기로 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돈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350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제 통장에 따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위기 상황이 오면 손 쓸 수 있는 돈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다음 달 초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350만 원으로 줄여야겠어.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모을 거야. 서연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3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35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다른 집은 그것보다 훨씬 적겠어. 다른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할인이 학원비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 저는 할인이가 다니는 학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 유치원, 피아노, 미술, 태권도까지. 서연이 다른 엄마들과의 경쟁 심리로 등록한 것들이었습니다. 겨우 6살 아이에게는 과도하지 않나요?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켜야 해? 할인이 아직 겨우 6살이야. 놀 시간도 필요하잖아. 당신은 몰라. 다들 이 정도는 하는 거야. 뒤처지면 어떡해? 해?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 제대로 된 밥부터 먹이고 하던지 해. 또 그 얘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연은 다른 집과의 비교를 하며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가게 관리와 아이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인이가 제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가 해주는 밥 먹을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살 아이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의 식사 문제로 때문에 싸우는 것을,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할인이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당장 그 주부터 주말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서 할인이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날이 할 줄 아는 요리가 늘어났고 할인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해주는 요리 맛있어. 할인이의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직접 돌봐주는 것의 소중함을 말이죠.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설거지는 누가 해? 부엌 어지럽히지 말아줘. 할인이랑 같이 할게. 괜찮아.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간단하게 해먹이면 되는걸. 저는 서연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긴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과연 모성애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그저 의무감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350만 원 생활비 때문에 서연은 매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찬 공기만이 저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옆집 남편은 용돈도 따로 줘. 나만 이렇게 제한받고 살아야 해? 서연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할인이와 보내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건강해 보여요. 집에서 뭔가 바뀐 게 있나요? 주말마다 할인이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같이 먹으며 즐겁게 보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할인이의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었죠. 또 정서적 교감을 많이 나누었더니 아이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감도 들고 뿌듯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할인이가 얼마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는지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서연에게 말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할인이가 더 밝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지칠 대로 지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이나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서연과 저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만족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할인이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생활비를 줄인 이후로 서연의 불만은 날로 커졌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갔습니다.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고 서로를 피하며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이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직접 해주는 식사 덕분에 몸무게도 늘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더 밝고 명랑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죠. 아빠, 나 아빠 요리가 제일 좋아.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는 말에 저는 기쁘면서도 매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일에 일하느라 바쁜 건 여전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행복을 주말에만 누릴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카드 영수증이 떨어졌는데 그 금액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하루에 쓴 카드값이 80만 원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화장품 세트, 옷 몇 벌을 산 것이었죠. 한 달 생활비로 35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루에 8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서연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루에 80만 원? 이걸 다 쇼핑하는데 다 쓴 거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내 돈 쓰는데. 네 돈? 내가 번 돈이잖아. 나도 육아하고 살림한다고. 그 정도 보상은 받을 권리가 있어. 서연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보상을 운운하다니요. 육아를 제대로 한다고? 할인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내가 언제 안 챙겨줬다고.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만 주는 게 챙겨주는 거야? 여보는 기껏 주말에는 하니까 가능한 거지. 매일 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데. 또다시 같은 패턴의 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 우리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던 할인이가 울면서 우리 사이로 달려왔습니다. 6살 아이가 부모의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할인이를 계속 키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이에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매일 갈등이 있는 집에서 자라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인터넷에서 이혼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찾아볼수록 복잡했습니다. 절차도 까다롭지만 무엇보다 할인이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가장 상처받고 피해를 입는 건 바로 자녀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있는 가정이 과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와 다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린이가 친구에게 너희 엄마 아빠도 맨날 싸우지?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린이가 이미 우리의 갈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부모는 다투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하린이가 거짓말이라며 친구에게 거짓말쟁이라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하린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린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응, 그런데 아빠,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안 싸워?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것까진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하린이 엄마 아빠가 다퉈서 무서워? 응, 엄마 아빠가 큰 소리 내면 무서워. 나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6살 아이가 부모의 갈등을 자신 탓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하린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엄마 아빠는 하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엄마랑 왜 싸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6살 아이에게 부모의 복잡한 갈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하린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꾸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회사 선배를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3년 전에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 하지만 이혼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어야 해.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하지만 아이에게는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답은 아니야.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부부 상담이든 가족 상담이든. 김 과장의 조언에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기에 이혼은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담? 뭔 상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말이야. 우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필요 없어. 당신이 돈을 더 주면 되는 일이잖아. 서연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서연아, 우리 진짜 심각한 상황이야. 하린이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무슨 영향? 하린이는 충분히 잘 크고 있어.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우리가 싸운다고 말하고 다녀. 이게 정상이야? 그제야 서연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부터 혼자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가족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오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무분별한 소비, 아이에 대한 무관심, 계속되는 갈등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결혼 전에도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셨나요? 아니요, 결혼 전에는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어요.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를 그만둔 후부터인 것 같아요. 부인께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은 없나요?
생각해보니 서연이 가끔 답답하다거나 재미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혹시 부인께서 산후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를 겪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쇼핑이나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인께서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내가 상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계속 권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에게도 부부관계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상담사는 또한 제게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남편분께서도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지금까지는 경제적 지원에만 집중하셨는데 정서적 지원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돈만 벌어다 주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부인과도 대화를 늘려보세요. 다만 비난보다는 이해하려는 자세로요. 상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했을 땐 자꾸 해결 방법이 없다고만 결론 내어지고 결국 이혼에 대한 생각만 더 커졌었거든요. 상담을 통해 우리 둘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요. 서연아, 우리 상담센터에 같이 가볼까? 내가 방금 다녀왔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 당신 혼자 갔다 왔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했겠네.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여전히 서연은 거부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자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저는 상담사의 조언대로 서연과의 소통 방식을 바꿔보았습니다.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할인이와 보내는 시간도 더 늘렸습니다. 서연아, 육아가 힘들지? 나도 더 도와줄게. 갑자기 왜 그래?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할인이 목욕도 시키며 서연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서연의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았고 할인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지 않았죠. 몇 주가 지나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고열로 응급실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야근으로 늦었고 서연 혼자 할인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온 거예요? 아이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 의사의 지적에 서연은 당황해했습니다. 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잠만 많이 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니. 다행히 할인이는 큰 병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으로 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내가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없을 때 아이의 안전이 보장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이 결혼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 이혼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